그 죽은 놈은 아깝단 게라 진짜 어디다 써먹어도 써먹을 것이 나라에서 아까워. 사람도 참 좋으셨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스물한 살의 청년 박흥숙. 청년의 또 다른 이름은 무등산 타잔이었다. 활달하고 야무지고 그랬지. 저기 계단에서 여기 뛰면은 여기 한번 뛰고 저기 한번 뛰고 5번 뛰고 저리 안 보일 정도로 뛰어가준다고. 참 개인적으로 아까운 친구다. 이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데. 잘 단련된 체력과 절제력, 총명한 머리와 의지력. 자그마한 체구의 박흥숙은 누구든 칭찬에 맞지 않는 촉망받는 청년이었다. 그러나 21살이 되던 봄, 그의 인생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만다. 박흥숙은 4명의 철거 반원을 흉기로 살해한 시대의 흉악범이 되고 만 것이다. (1977년 4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박흥숙이 사제총을 쏘며 철거 반원들에게 사망치를 내려쳐 그중 4명이 피살되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의 관심은 박흥숙에게 모아졌다. 속칭 무등산 타잔. 매일 무등산을 2바퀴씩 돌며 비범한 무예를 익혀온 인물이라고 했다. 그의 남다른 산생활은 충격적인 범행을 예고해 둔 듯했다. 그 무당촌이라는 것이요. 그 박흥숙이라는 사람이 그 완전히 그 정신 이거 그 환자예요, 환자. 세상에 그 6명이나 갔는데 왜 그 하나 해보려면 못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사건 후 광주에선 뜻밖의 움직임이 일었다. 박흥숙에게 사형만은 말아달라는 구명운동이었다. 하지만 박흥숙 구명운동 앞엔 왜 엽기적인 살인범을 동정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서명 용지를 채워가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칭 무등산 타잔의 범인인 박흥숙의 구명운동 및 가족 돕기. 당시의 살인 문제를 구명운동은 교회와 시민단체로 번져 서울의 유력 인사들까지 합세해갔다. 진상을 알려드리고 공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서 꿈을 가지고 사는 아주 소시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어떤 것이 없었다면, 계기가 없었다면은 사람을 그렇게 4명이나 잔인하게 죽였을 리가 없다고 저는. 제2, 제3호 박흥숙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명운동을 했습니다. 무등산 타잔 박흥숙. 이 낯선 이름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그가 4명이나 되는 철거 반원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인한 살인마라며 분노하는 다른 한편에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구명운동까지 벌입니다. 우리는 오늘 박흥숙이 남긴 2개의 상반된 얼굴을 통해 불행했던 한 시대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박흥숙 구명운동의 불씨가 된 것은 한 르포 기사였다. 당시 대학생이던 김 현장은 박흥숙 살인사건의 배경에 의문을 품고 곧바로 살해 현장을 찾았다. 그리곤 언론 보도에 드러나지 않았던 무등산 타잔의 진상, 도시 빈민의 현실과 마주했다. 그래서 논 얘기, 논밭. 여기가 전부 손바닥만 무등산 덕산골. 그 당시 그리고 그때 그대로입니다 지금. 28년 전 무허가 운막집에 살던 박흥숙과 철거 반원들이 부딪혔던 비극적인 현장이다. 여기 어딜 거예요? 당시 김 현장은 박흥숙 가족과 주민들의 목격담을 5개의 녹음 테이프에 담고 박흥숙의 일기를 구해 사건의 내막을 짚어갔다. 여기가 집터예요? 그리고 뒤에 공부방이 저우게
저 위쪽이고 여기는 그러면은 어머님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살도록. 그래서 움막에서 움막 그냥 돌 싸가지고 이게 흙 좀 얼기설기해서 움막이었다고. 집이라기보다 완전 움지. 이 작은 터 위엔 박 한 칸, 부엌 한 칸에 6식구가 기대 살던 무허가 움막이 세워졌다. 그러나 박흥숙네가 4년간 등붙이고 살던 움막터는 사건 직후 폐허나 다름없었다. 철거 뒤에 남은 것은 불길이 닿지 않은 가재도구 몇 가지뿐. 살 곳을 마련하더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는 없었다. 하마가 지나가는 마을을 와본 기분이. 그걸 보고 나도 그냥 피가 솟구치더고 뭐 어떻게 사람이 사는 집을 이렇게 철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불자리까지 다 태워버리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당시 덕산골의 무허가 움막집은 20여 채. 1972년 부동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자 광주시에선 무허가 집들을 철거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박흥숙네를 포함한 무허가 4채. 그들에겐 이미 철거 계획장이 발부돼 있었지만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한 박흥숙네는 차일 피일 이사 날짜를 미루던 상태였다. 문제가 된 건 무엇이었을까? 취재팀은 28년간 죄인처럼 침묵하며 살던 박흥숙의 가족을 어렵게 만나 당시의 정황을 들을 수 있었다. 엄마가 화내셔도 오빠는 그러지 말라고. 저 사람들도 돈 받고 하는 일이지 시켜서 하는 일이지 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니까 저 사람들한테 뭐라 할 필요가 없다고. 철거 상황에서도 철거 발언의 입장이 되어 가족들을 설득했던 박흥숙. 그의 면면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록은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늦게 졸업해야 했던 그의 마지막 학력,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가 전부다. 머리가 뛰어났지만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민했던 박흥숙. 그러나 그는 유난히도 자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아이였다. 가정 형편은 곤란했었죠, 그때. 곤란했어도 뭐 그런 티도 안 내고 열심히 공부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잘 한 편이죠. 할머니 여기 시켜드리고 손톱 발톱 같은 거 다 깎아드리고 말대꾸라도 한마디 하려 하면은 엄마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우리들 보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 박흥숙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것은 1977년 4월 20일. 철거 반원들은 며칠만 여유를 달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박흥숙네 움막에 불을 붙였다. 왜 일단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 끄고 올라오면서부터 제 횃불을 덩긋더라고요. 횃불을 덩긋더라고요. 난 횃불이 무슨 얘기도 몰랐어. 뭐 손망치 이렇게 해갖고 한 놈은 깡통 갖고 갖고 다니면서 불을. 근데 법이 근거는 몰라도 일단은 망치로 한번 때리더만. 올라오면서 근데 어디 가만히 있자. 중털이 하나 있고 올라가자한테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저기 요항에가 하나 있고 5개 남네요. 몸체가 6이요. 내 아래서 이제 탁 붙더니 불을 한번 탁 던지더만. 그때 날씨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4월달인데도 막 눈 같은 게 있었고 그랬었어요. 무등산 쪽에는. 그래갖고 포장만 걷게 해달라. 살림 덮어놓게 우선 그렇게 막 사정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고 그냥 질러버렸었거든요. 불을.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다. 그때 박흥숙의 어머니 심금순 씨가 불길로 뛰어들려 했다. 방 한 칸 마련하겠다고 자식들 몰래 천장에 모아두었던 돈 30만 원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다. 어메가 탁 이러고 떨어져 버리더만. 토가 요만치 하처하면 탁 떨어지면서 내 돈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천장에 내 돈 이삿돈인데 그랬다요. 그러면 타져본 게 아들이 그러면 듣때 기가 막히지요. 돈이 타져버렸으니 엄마 고생한 것이 아주 가슴에 빼저렸는데.
불타는 30만 원. 가난에 찌든 6식구를 꾸려갈 유일한 희망이 쓰러지는 순간이었다. 철거를 하면 다른 데는 철거하면 때려 부숴서 하더만 왜 불을 지르냐고요. 불만 안 질렀으면 그 돈이 있을 것 아닌가요. 돈이 없이 내 돈 얻다가 자식이 그럼 듣고 미치지 않았겠어요. 너희들한테는 뭐 못 사주고 못 입히고 저기라 안에서 나 혼자 한 푼도 분모하는 돈이었는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는 집이 불났을 때에도 눈이 뒤집어지는 상공인데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때도 현지에서는 제가 안 했었지만 우리 했던 절차에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집이 불타는 충격 속에서도 박흥숙은 흥분을 사귀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부터가 문제였다. 철거 반원들이 계곡 위로 향한 것이다. 당뇨와 폐결핵을 앓고 있는 노부부가 살고 있던 곳이다. 그러더만 오빠가 딱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 저렇게 놔두면 저 위에는 진짜 오갈 데 없는 한자들이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분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개 되지만 또 못하게 짐승만 또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냐고. 이내 총성이 울렸다. 박흥숙은 총소리로 철거 반원들을 중지시키고 그들끼리 서로를 묻게 했다. 함께 광주시장에게 가서 사태를 따지겠다는 것이었다. 오빠 참아. 그러면서 그 아저씨들한테도 아저씨 나 우리 오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처음이네요. 좀만 참아주라고 제가 먼저 시청으로 갈란다고 시장님한테 갈란다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다치리라고 보다는 오빠가 더 다칠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오빠는 혼자였었고 그 사람들은 무술을 자기네들이 이야기하시기로도 무술을 많이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2명의 철거 반원이 달아나고 다급해진 동생 정자 씨가 시장에게 전화를 한다며 산을 내려갔다. 남은 철거 반원 5명. 그들은 함께 시장에게 가서 따지자는 말에 포박을 풀며 대항했고 박흥숙과의 사이에 언쟁이 오갔다. 그러자 마침내 격분한 박흥숙이 쇠망치를 휘둘렀다. 결과는 처참했다. 그 자리에서 4명이 숨지고 한 사람은 뇌에 중상을 입었다. 박흥숙은 주민들의 사후 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철거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불길에 쓰러뜨려진 어머니, 포박을 풀고 대항하는 철거 반원, 범행은 순간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순간의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뇌를 다친 피해자 김모 씨는 여전히 삭지 않는 분노 속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헤매고 있을 때, 병마에 헤매고 있을 때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미화시키려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 오고 싶지 않고, 이걸 끄덕지도 없고, 그래서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상에도 좋고. 만약 박흥숙이 그토록 가난하지 않았다면, 또는 무언가 이주대책이 있었다면, 아니 불만 지르지 않았다면, 순간의 살인극 앞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당시의 시대 모순을 상징합니다. 강제 철거가 빚은 불행한 역사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대책 없는 철거가 사회 문제로 폭발한 것은 1971년 경기도 광주에서였다. 도로나 배수시설이 전혀 없던 황무지에 정부는 청계천 등지에 철거민 20만 명을 강제 이주시킨 것이다. 생계 방편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종의 난민촌이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싣고 가서 퍼버린 거죠. 그 산꼭대기 산 속에 그 밀어놓은 벌판 산 속에 그 뭘 먹고 살겠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그 수술을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가라니까 떠밀려 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민중상복 펄펄 먼지 날리고 이런 데였으니까요. 물론 화장실은 없죠. 분뇨가 그냥 깔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기 낳고 며칠 안 된 다음에 수녀님이 멱이랑 다 사갖고 갔더니 솥에서 뭐가 보글보글 끓는 거예요. 냄새가 이제 고기 냄새가 막 나고 이 집에 웬 고기를 이렇게 삶나. 나중에 봤는데 들어가서 아기를 찾으니까 아기가 없는 거야. 근데 아기를 삶아놓은 거야. 산모가 허기가 져가지고 뒤집혀져갖고 자기 아기인 줄도 모르고. 도시 빈민. 강제 철거의 순환 속에 살아야 했던 그들은 실상 놀라운 경제 성장의 산물이었다.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고가 정책이 강행됐던 시절. 저고가로 농촌은 몰락해갔고 70년대 중반 이후에 중화학 우선 정책은 결국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마을운동 또한 농민들의 큰 짐이 됐다. 환경 개선 등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10년간 농가 부채는 21대나 늘었다. 비 때문에 이용을 해버리고 그냥 도시로도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불편하니까 또 어디로 그냥 그 아들네 집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수도 있었고 제가 그때 피하려고 뭐를 피한다고요? 그 새마을운동 기간을 피하려고. 도시 빈민 박흥수. 그것 또한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농촌의 아들이었다. 여기가 집터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이 여기 앞쪽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남 영광군 군산현. 그 집이 박흥숙네는 땅 한 평 갖지 못한 채 허름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다.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러나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또한 여의치 않아 가족은 먹고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그리고 또 거음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아니면 라면 같은 거 그런 거 그거 팔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1971년 박흥숙이 15살 되던 해 그 역시 고향을 떠나 광주로 향했다. 중학교에 수석 합격했지만 그는 교과서를 팔아 광주행 여비를 마련해야 했다. 흥숙은 한때 절로 들어가면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여러 절을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생계를 위해 철공소 점원이나 열쇠 수리공 등을 전전해야 했다. 박흥숙네처럼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이농 행렬로 도시는 만원이 되어갔다. 그들로 인해 만들어진 광범위한 도시 빈민층은 도시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커다란 인력시장이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단 말이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 도시에 사람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노동력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할 이유가 반드시 없었습니다. 소위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그 슬로건이 그 빈곤 퇴치였는데 그 빈곤 퇴치를 경제 개발을 통해서 한다. 그렇지만 이제 공업적으로만 이 구속도를 발전하다 보니까 이 빈민층이 단기간에 양산이 됐다. 무작정 상경한 이농인들.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일자리였다. 서울에선 청계천변이나 이촌동 등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하천 주변과 야산지대에 집단적인 판자촌이 형성돼 갔다.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곳이자 그들만의 차별 없는 공동체이기도 했다.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네 건달들이 말뚝 박아놓고 야 이거 10만 원에 사, 이거 얼마에 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리금으로 다 산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처음에는 비닐하우스 운막집을 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 단속을 또 하니까 그 피해서 이제 블록으로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자촌이 시작되고 뭐 산동네가 시작되고 그랬는데 흔히 산 몇 번지라고 주소 붙여진 판자촌들은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전쟁터였다. 무허가촌 또는 불량주거촌 주민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나라의 관심과 보호 밖에 있었다. 아침 새벽 4시면 벌써 물초롱 소리가 달랑달랑 나면서 공동수도 가서 대기해갖고 물 받아다가 이제 먹고 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중 화장실, 식수 같은 관계도 뭐 한 2만 명이 넘는 그 산동네에 공동수도가 한 20여 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었고. 경제 성장이 내뿜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도시의 그늘이 되어 살았던 이들. 그러나 그들은 날품동을 팔며 도시의 성장에 가장 뒷받침이 된 이들이었다. (1971년) 박흥숙네 6식구가 자리 잡은 곳은 광주 무등산. 계곡 입구에서 30여 분을 걸어 올라야 만나는 덕산골 산등성이었다. 광주 천변의 판자촌마저 구할 수 없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곳이지만 시내가 멀어 먹고 살기엔 막막한 곳이었다. 그곳에 15살의 박흥숙은 집을 지었다. 집을 짓다 쓰러져 지나던 이웃에 발견됐을 만큼 그에겐 절박한 일이었다. 흙으로 해가지고 돌로 해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지붕은 그 양철 헌놈 막 공무상 같은 데서 사다가 그래갖고 지은 거지. 부엌 하나 방 하나. 불 때는 부엌이죠. 전부 나무 해갖고 됐으니까. 벽지 살 돈도 없었지 그때는. 신문 같은 걸로 막 주우다가 신문 같은 걸로 발라 그런 거 막 밀가루 푸대 같은 거. 집안에 내려오는 비서라는 어려운 의학서를 혼자 해독할 만큼 초등학교 졸업생의 실력은 놀라웠다. 후렁불을 켜야 하는 움막집이었지만 비로소 안착한 박흥숙은 자신이 공부한 것을 녹음해 테이프에 닳도록 무섭게 공부했고 집을 지은 해에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 사법고시 준비에 들어갔다. 진짜 오빠같이 노력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노력 많이 했어요. 뭐 자기가 시간 없어갖고 공부를 못하면은 단 1분이라도 목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뭐 이렇게 뭐 메모지라든가 목고지처럼 해갖고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공부할 정도로. 그러나 박흥숙의 무허가 움막집이 오래 지켜줄 수는 없었다. 한국 사회는 청계천변의 무허가 판자촌 철거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도심부 불량주택 철거에 돌입한 것이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 집단 철거의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까지 이주 대책이 세워진 철거는 없었다. 광주 무등산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다. 더욱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세워지면서 케이블카로부터 가시거리에 있던 덕산골의 무허가 움막들은 철거의 일순이 났다. 그러나 그들은 이주 대책 없이는 떠날 수 없다. 광주 도시 빈민 중 가장 막다른 길에 섰던 사람들이었다. 좀 더 기본적인 이주 대책이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없었잖아요. 무작정 때려 부수고 가면 끝나버렸으니까. 잠잘 할 때 움막이라도 치고 살게끔 해줘야지. 집만 때려 부수면 어떻게 산답니까? 정부에서도 보상을 해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서로가 대치된 상태였었죠. 그것이. 그러면은 집을 부숴불면은 너희들이 어디든지 갈 것이다. 갈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지. 2주 대책을 해줬다면 그 사람들이 시 행정에 협조를 했을 겁니다. 우리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으니까 산 위로 올라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나마 이제 거기서 좀 산에 있는 열매라도 따먹고 살고, 산뿌리라도 깨먹고, 칡뿌리라도 깨먹고 살고, 그런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일 있으면 일을 거들러주고, 식량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와서 먹고 살고 이제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 거죠. 식모살이를 하던 어린 여동생, 절간에서 끼니를 해결하던 어머니, 친척집에 맡겨진 동생들, 6 식구가 함께 살 집이 절실했던 그들에게 무허가 움막은 집 그 이상의 의미였다. 가난했어도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그랬으니까 무지하게 행복하고 또 그때가 제일로 행복한 때였었고. 뭐 일기장이 한 4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집에 대해서 그 어머님께 그 지어준 것이 효도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볼 때 그 조그만 집이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그 가정의 보금자리였고 행복의 장소였습니다. 안식처였습니다. 막 그것이 순간 허물어져 버리고 그랬을 때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도시가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이는 동안 도시의 빈민들에게 과연 희망이 자랄 공간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이 도시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빈곤을 방치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의 폭력입니다. 반듯하게 자란 박흥숙이라는 한 청년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도시 빈민엔 무관심한 채 철거만 강행했던 나라. 그러나 당시 언론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은 외면한 채 사건을 왜곡 과장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강제 철거가 낳은 불행한 사건. 그 불행은 철거반은 4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외면했다. 그들은 일제히 이를 단지 뒤틀린 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잔인한 한 청년의 난동으로 몰아붙였다. 아무런 대책 없던 철거와 불까지 지르며 강행됐던 철거 현실은 생략됐다. 지력 단련에 성실하던 박흥숙은 일시에 엽기적인 무등산 타잔으로 둔갑했다. 거의 공부를 한 20시간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귀 운동이라든가 또 아무튼 몸 저기 하는데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몸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허리는 25 정도 되는데 완전히 이렇게 딱 삼각형으로 될 정도로 그렇게. 박흥숙이 집이 철거되면 공부방으로 쓰겠다던 80cm 깊이의 구덩이는 철거 반원들을 생매장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로 보도됐다. 심지어는 잊지도 않은 낫이 흉기로 등장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내려가는데 다시 달라드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다 모아갖고 그냥 머리를 때려본 게 그냥 가볼 거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 게 제일 보이는 게 머리가 제일 먼저 맞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본 적 없는 놈이지. 그래서 얘가 바로 그 불행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방공원이 뭐니? 그러니까 와서 보면 안다니까. 집진이라고 저 흙을 거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스기나무는 그 뒤로 심어진 거예요. 예? 그가 쏘았다는 사제총은 실상 쇠파이프로 화약을 터뜨리는 딱총이다. 그러나 언론은 그 총의 조악함을 감추었고 박흥숙은 더 없는 흉악범으로 비춰졌다.
것도 그대로요? 구타로 오고 그랬었나요? 그죠. 네, 이런데 바위나 뭐 이런데 당신은 미신 타파를 부르짖던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 무속 굿거리가 펼쳐지고 나던 무등산 덕산골은 아예 무당촌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당신은 산수 좋은 계곡에선 흔히 굿거리를 볼 수 있는 시절이었다. 구타로 오고 그랬었나요? 그죠. 수십 년간 수십 개 사이비 종교가 고질적으로 난립했다는 추측과 과장 보도는 박흥숙을 사이비 종교의 세리를 받은 기형적인 인물로 만들어갔다. 이상하니까 사고 난 뒤로 이제 무당골로, 이제 무당촌 철거, 애딴집 철거한다고 해갖고 무당골로, 그때 사고 난 줄 무당골로 변형이 된 거죠. 아니, 만화를 쓴 거예요. 결국 신문 그 판매 부수만 늘렸던 거죠. 이 사건의 본질과 사실과는 아무 관계없는 기사들이 한 면을 차지하고 두 면 차이 넘쳐났던 상황이 있었어요. 박흥숙은 왜 살인에까지 이르렀던가? 언론이 사실을 외면한 채 과장과 왜곡으로 기사를 써내려간 데엔 말 못할 외압이 있었다. 정말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공권력 쪽에서는, 시청 쪽에서는 그걸 끝내 감추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 쪽에 이렇게 계속 말하면 심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불이라는 이렇게 말하면 단어를 쓰는 기자가 이렇게 팔목까지 잡을 정도로 자꾸 못쓰게 할 정도로, 특히 시청 무슨 고위 간부들이 이렇게 참 때로 이렇게 편집국에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무슨 그냥 2명 3명이서 이렇게 기자 이렇게 옆에까지 아니면 무슨 사회부 데스크까지 와서 이렇게 제발 불이라는 불을 질렀다는 그걸 이렇게 끝내 이렇게 못 쓰게. 그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들이 유신체제하였고, 그 사건 자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제도적인 문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박흥숙 씨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 사건, 그리고 그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냈던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4명의 철거 발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박흥숙이라는 한 인물과 철거 발언들 사이 가장 말단에서 빚어진 우발적인 사고로만 남았다. 사건이 나기 전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28년이 지난 오늘, 당시 철거 발언이었던 생존자 한 사람이 사건 책임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철거만 해야지 소각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다 하는데, 그 철거를 하고 잔재물을 정리를 해서 소각을 하라는 것까지 다 상부 지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본청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것을 철거하고 보고를 해라, 소각을 해라, 그런 공문이 지금까지도 있는가는 이미 폐기가 돼서 없을 겁니다만은 그렇게 내려와요. 시찰을 오신다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립공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오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서울의 중심부 청계천 하늘 3일 고가 위에서 청계천 판자촌이 보인다며 대대적인 강제 철거를 단행했던 시대. 그러나 무등산에 철거 공문을 내렸던 당시의 광주시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지금까지 입을 붙게 다물고 있다. 아이고, 내가 하긴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맙시다.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니까, 이상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건이니까 얘기하지 맙시다.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디? 그건 30년 전 일을 뭐 때문에 자꾸 전화를 하세요? 누구도 1977년 무등산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철거의 책임을 나누어진 사람은 없었다.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책임질란다고 한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 측은 누가 있는가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사람 죽이라고 시켰다 하더라도 내가 안 했다고요. 저놈이 지가 죽였지. 내가 죽였다. 내가 죽이라고 해서 저놈을 했다.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난데없는 사고로 가장을 잃어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 그들의 분노는 28년이 지나도록 깊이 응어리진 채 또 다른 피해자로 남아있다. 시장한테 같이 가서 따지든가, 예? 다만 부상을 입히든가 죽지만 않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또 죽을 필요는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나이가 35살이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는데 세월이 가니까 잊고 살더라고요. 강제 철거의 또 다른 희생양, 철거 반원들. 그들은 철거 현장에 불을 지르는 등 박흥숙의 격분을 샀지만 그들 또한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했던 박봉의 일용직들이었다. 너다 출장 가다 보면 주식 본게 철거하고 다니는 거죠. 철거 망쳐부대구만.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는 망쳐부대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많이 했었죠, 주민들이. 자기 갔으면 자기가 도와줄 정도로 가슴 아픈 집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 나는 여기 오래 못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나가면서 가기 싫어서 거기를 철거를 가기 싫어서 그렇게 아침에 고민을 하고 나가신 것을 내가 보고 지금도 눈에가 삼삼하네요. 늘 철거민들의 원성 속에 살다 철거 과정에서 목숨까지 잃은 철거 반원들. 공문과 지시대로 움직여야 했다는 그들의 행동이 과잉 철거로 이어졌다고 해도 그들의 죽음은 엄연한 현실로 남아 박흥숙의 죄를 말하고 있다. 그들 앞에 박흥숙은 참회했다. 그리고는 자수와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박흥숙은 사형됐다. 수감 생활 3년 동안 박흥숙은 늘 괴로워했다. 스스로 씻기 힘든 중한죄를 질타하는 가혹한 3년이었다. 여러 사람을 이렇게 희생을 시켰으니 마땅히 나는 죽어야 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건 진실로 참여한 것이거든요. 항상 죄인이죠, 그분들한테. 그분들 가족들한테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28년 지났나? 근데도 한 번 마음 놓고 웃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오빠한테도 미안했지만 그분들한테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노래방 가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죄악같이 생각돼가지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우리 온 국민이 염원하던 100억 달러 수출이 마침내 절대 빈곤에 시달리던 도시 빈민 박흥숙. 그의 단칸 음악집이 불태워지던 77년 12월 대한민국은 수출 100억 달러 달성에 화려한 팡파리를 울렸다. 그리고 그의 애만도 69만 명이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왔다. 다시금 또 다른 박흥숙과 또 다른 철거 반원들이 만들어지던 시간이었다. 국가에서는 승이 되고 이 집행을 하거나 집행을 당하는 가해자 측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는 전부 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승이 되는 것이지 국가만 승이 되고 집행과 당하는 사람 가해자는 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국가에서 안 해야죠.
여러분은 박흥숙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격분을 참지 못했던 박흥숙, 불을 지르면서까지 철거를 강행했던 철거반원들. 과연 이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면 박흥숙 사건 이전과 이후에 벌어졌던 수많은 강제철거와 빈민들의 비극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놀라운 경제성장의 금자탑 뒤로 강제철거는 더욱 거세졌고 도시빈민들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더욱 커져갔습니다. 무등산 타자는 우리 역사 속에 도시빈민의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70년대를) 넘겨 호황을 누렸던 80년대에도 강제 철거의 굉음은 멈추지 않았다. 허가된 집과 허가되지 않은 집만 있을 뿐, 허가되지 않은 집 속에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됐다. 삶터에서 내몰려야 하는 도시 빈민의 아픔은 되풀이됐다. 보이지 않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은 일단 철거하는 것이 대책이에요. 그럼 철거하고 그다음 대책은 뭐냐? 그럼 보이지 않는 데로 옮겨가야 되는 거죠. 도시 빈민의 숫자는 저는 줄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히려 IMF를 겪고 또 이렇게 쭉 오면서 오히려 눈에만 띄지 않을 뿐이지, 어항을 깨트려서 고기들이 이제 전 개천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제 빈민들이 전국화된 거예요. 누구든 그를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까운 죽음이라며 한없이 안타까워하는 이 청년. 그의 이성을 지켜주지 못한 것은 폭력적인 철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던 그 시대가 아니었을까. 단순한 엽기적 살인사건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처했던 도시 빈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또 주거권이라는 것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이 전혀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아니겠느냐. 결과를 보면은 사형을 1000번만 당해도 당연하겠지만은 이건 개인 감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기가 사회적인 절대적인 모순의 한 폭을 박흥숙이가 안고 간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이런 사건이 터진다라고 경고거든요, 이게. 아무런 이주 대책도 없던 시대. 꿈 많던 도시 빈민 박흥숙은 철거를 앞두고 몇 줄의 상념을 남겼다. 그의 깨달음이 이 시대엔 무의미한 것일까? 무등산 타잔 박흥숙. 그의 불행했던 도시 빈민의 역사는 잊혀졌다. 그 사이 우리의 도시도 새롭게 변모했다. 이제 이 도시는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도 희망의 도시인가?